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석 달 만입니다. 국제 에너지 원가가 워낙 오른 데다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도저히 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한국전력도 가스공사도 감당이 안 된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르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7.4원. 이미 예고됐던 인상분 4.9원에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분 2.5원이 추가됐습니다. 가스요금도 올라 주택용은 15.9%, 영업용은 17%가량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2,270원, 가스요금도 평균 가구 기준 월 5,400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둘 다 사용하는 가구라면 공공요금 부담이 8,000원 가까이 느는 겁니다. 올 들어 전기요금은 세 번째, 가스요금은 벌써 네 번째 인상입니다. 연이은 인상에 가구당 부담도 반년 새 15%가량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러시아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가스와 전기를 만드는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환율마저 올라 국제 LNG 가격은 2년 전보다 8배, 석탄은 5.8배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 도매 가격도 지난해 킬로와트 시당 90원대에서 이번 달 255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오른 연료비를 가격에 모두 반영하면 52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만큼 못 올린 건 물가 때문.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상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다 합쳐도 전체 14%에 불과하지만 대기업들이 쓰는 전기는 60%에 달했는데요. 그동안은 대기업일수록 전기를 더 싸게, 더 많이 쓸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더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용과 일반, 산업, 농업 등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모두 킬로와트 시당 7.4원. 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이른바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인상폭은 최대 16.6원입니다. 주로 반도체나 철강, 화학 같은 산업의 생산시설이거나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시설입니다. 이들은 사업장 수로는 전체의 0.4%에 불과하지만 국내 전기의 60%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가의 70% 정도만 내고 전기를 썼습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이들의 요금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대용량 사업자들이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한전 적자가 커지고 에너지 수입량도 커져 무역수지 적자를 늘린다는 겁니다. 한전은 전력 소비를 10%만 줄여도 에너지 수입액이 연간 15조 원 줄고 무역수지 적자는 59%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가 불가피합니다.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했던 식품 관련 대기업도 내년부터는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도 예고됐습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17도까지만 허용되고 전기 히터 같은 개인 난방기도 쓸 수 없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땐 난방기나 실내 조명을 번갈아 끄기로 했습니다. 또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체질 개선도 병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은 88만 가구에서 118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1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코스피는 또다시 연중 최저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9월 한 달 코스피에서만 시가총액 250조 원이 증발했는데
고환율, 고금리의 굴레 속에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대형주 역시 장중 신저가 기록을 줄줄이 세웠습니다. 9월 한 달 성적표는 더욱 초라합니다. 코스피는 316포인트, 13%가 떨어졌고 코스닥은 134포인트, 무려 17%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2020년 7월 수준으로 돌아간 시장. 환율은 1달러에 1,330원대에서 1,430원으로 한 달 만에 100원이 뛰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그로 말미암은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 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초반 영국 정부의 감세한 발표로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글로벌 악재가 겹쳐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탓에 작은 악재에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 9월 내내 이어졌습니다. 심리적인 공황 상태죠. 달러의 쏠림 현상을 시장은 과대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유럽에서 무슨 일 나는 것 같다. 아니면 신흥시장에서 무슨 일 나는 것 같아서는 자꾸 해석을 하니까 자산시장은 자꾸 녹아내리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고환율, 고금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심리적 쏠림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발표할 걸로 보이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예상이 많습니다. 6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무역 수지는 더욱 뼈아픕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는 만큼 과도한 공포는 경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단에서 계산해본 결과 최소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밝힌 496억 원보다 20배 이상 큰 금액인데요. 국민의힘은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포함시킨 기적의 산수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1조 794억여 원이 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대통령실이 기존에 발표한 이전 비용 496억 원에 20배가 넘게 필요한 겁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국방 관련 예산으로 민주당은 여기에만 8천억 원 넘게 들 걸로 봤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이전에만 5천억 원,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조성 비용에 3천억 원이 든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찾아낸 예산만 이 정도고 정보위 등에서 얼마든지 더 숨겨둔 예산이 나올 거라면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저희들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아닌 것까지 포함됐다며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민주당만의 기적의 산수법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중계상, 허위 계상하며 전체 비용을 뻥튀기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대통령실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과 철회가 확정된 영빈관 신축 비용 등이 포함돼 부풀려졌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합참 이전 비용 등도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이전과 관련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번에는 MBC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테러나 전쟁, 태풍 같은 국가 위기가 닥쳤을 때 핵심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국방부가 세워뒀던 계획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고 아직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하 펜타곤으로 불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핵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방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마련해둔 겁니다. They have evolved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In a nuclear age, public officials asked who and what could be saved so that the basic functions of government might go on.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곳곳이 마비됐던 사태를 계기로 비슷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정부 필수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각 기관이 이른바 기능 연속성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국방부도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세운 계획입니다. 먼저 위험 요인을 3가지로 분류해서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난, 테러 위협, 전쟁 같은 사회재난, 그리고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닥쳐 국방부 청사를 옮겨야 할 땐 대체 업무 공간으로 가서 일한다는 계획인데 이동을 위한 1차 임시 집결지로 지정된 곳은 B2, 그러니까 예전 국방부 건물의 지하 벙커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지금은 대통령이 NSC 회의를 여는 데 사용해 국방부가 더는 쓸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계획은 기존 국방부 청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대통령실 이전으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따른 새로운 기능 연속성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오늘 국방부 청사가 테러를 당하거나 또 전쟁에 준하는 그런 위협이 있더라도 이게 국방부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계획이 사라져버린 거죠. 공백이 생겼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청사 이전 이후 본부의 기능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10월 중에 수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이 저버렸다면서 민심에 대한 거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장관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의 외교 참사 지적을 정쟁으로 규정하며 해임 건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민의힘도 해임 건의안 통과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라며 민주당의 외교 참사 지적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만 자꾸 문제 있다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거부는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며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이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민하는 신용조차 없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을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끝났는데 윤 대통령은 순방 논란과 관련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 대참사의 최종적 책임자이자 문제 당사자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운운과 말실수의 화살을 화풀이식으로 언론을 향해 겨누고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중립성을 잃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중재를 거부한 건 국민의힘이라며 적반하장식 겁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했던 국회 운영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해임 건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순방 외교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보도 경위 설명 요구에 검찰 고발까지 MBC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 망국적 행태,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향해 연일 쏟아낸 자극적인 언사들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MBC만 콕 집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사가 같은 내용을 전했음에도 특정 언론사만 압박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들에 대한 이른바 억압 효과를 가져와서 어떠한 비판과 지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언론을 공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좀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고발 요건이 성립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당 보도가 개인 윤석열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지 자연인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죠. 급기야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못 박은 대통령실의 행태는 임기 내내 비판 언론을 적으로 돌려 혼란을 이어갔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That's enough. Pardon me, ma'am. Excuse me. That's enough. CNN should be ashamed of itself having you working for them. 화가 난다며 기자의 질문을 막은 트럼프는 미국 350여 개 언론사로부터 일제히 비판받은 초유의 역풍을 맞아야 했습니다. 정치 전략의 하나로서 언론과 적대 관계를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불행하다.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무렵에 나온 뉴욕타임스의 사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언론이 잘못했을 경우 비판하는 건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진실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적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에서 윤 대통령이 뜻을 같이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5월 백악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에서 미국 대통령 비판에도 감옥 안 간다. 그 어느 때보다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팀 조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지지율이 24%로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24%에 그쳤습니다. 반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는데요. 이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 긍정평가가 24%에 그친 건 지난 8월 첫째 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갤럽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지지율은 각각 35% 그리고 30%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41%, 33%보다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18세에서 29세까지가 지난주 22%였지만 이번에 9%로 하락을 했고요. 22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네,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0대에서도 44%에서 34%로 떨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순방 과정에서의 논란, 특히 이 비속어 파문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번 순방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33%였고 도움이 안 됐다는 응답이
응답이 54%로 더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17%가 외교를 꼽았는데요. 네. 바로 전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은 이게 2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도 13%로 나타났고요. 이전 조사까지는 없던 발언 부주의도 8%로 나타났습니다. 진실하지 않다, 신뢰 부족이라는 응답도 1%였는데 6%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왔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식 석상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였는데요. 이 대표는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한 게 맞고 욕설을 한 것도 맞지 않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MBC가 한 몸이 되어서 가짜 외교 참사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확증 편향인지 아니면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와의 정언 유착인지 이 대표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민생은 팽개친 채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벌써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알려진 뒤 가장 먼저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적 발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속어 발언이 알려진 뒤 약 5시간 뒤에 나온 건데 당시 브리핑에 나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누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진위 여부를 판명해야 한다면서도 발언 자체를 부정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발언 16시간여가 지난 뒤 김은혜 홍보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두 번째 해명을 합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짜깁기, 왜곡, 거짓, 자해 행위 등 거친 말들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이 XX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의 국회, 특히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목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채 일주일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6일 브리핑에 나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XX 발언은 야당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 야당을 지목한 게 아니다라며 김은혜 수석의 나흘 전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라디오 방송에까지 출연해 날리면이라는 김은혜 수석의 발표마저도 확정할 수 없다고 바꿨습니다. 최종적으로 100%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급기야 어제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바이든은 물론 이 XX 발언까지도 모두 부인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사적 발언이라는 말로 시작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바뀌며 급기야 비속어 발언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른 겁니다. 하지만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만 주변에 전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감 표명은 물론 논란에 대한 입장을 아예 밝히지 않으면서 비속어 논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서 MBC를 제외한 JTBC, KBS, OBS, SBS, YTN 등 5개 방송사 기자협회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개 방송사 기자협회는 국민의힘이 MBC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데 대해서 이는 MBC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5개 기자협회는 각 언론사들은 MBC가 영상물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MBC와 시차를 달리하지 않고 잇따라 영상물을 유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해군 함정들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훈련에 참가한 모습도 이례적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본 함정은 우길기를 달고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함정이 동해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핵항모는 물론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한 미국에 이어 우리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잠수함전에 특화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사히함도 뒤따릅니다. 앞에선 미국의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동체를 드러낸 채 이동합니다. 위치 자체를 숨기는 미국 핵잠수함의 항해 장면이 공개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나폴리스함을 북한 잠수함으로 가정하고 한미일 해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는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초점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 무력 위협에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넓은 각도의 사진들만 공개돼 식별하기 어렵지만 아사히함은 우길기로 불리는 자위함기를 달고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만에 한일 간 군사 교류지만 일본이 얻을 것이 더 많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도발적이고 위험한 특히 독도 인근에서 열리는 한미인 연합 해상 군사 훈련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반대합니다. 북한 미사일 탐지에서 앞선 우리의 정보력을 일본이 이용하거나 독도 해역을 분쟁 지역으로 삼으려는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연합훈련에 맞서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쏘면서 최근 닷새간 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습니다. 발사 장소와 시간을 바꿔가면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어제 발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탄 전용기가 한국을 떠난 지 2시간여 만에 이뤄져 미국 고위 지도자의 방한 기간 전후엔 도발을 자제하던 관례를 또 깼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화성의 한 약품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 화학약품들이 가득 차 있어서 더 큰 인명사고가 우려됐었는데요. 다행히 작업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약품 제조 공장.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치솟습니다. 안에선 커다란 폭발음이 터져 나옵니다. 계속 터진다. 불 엄청 크게 났어. 이게 터지는 거 아니에요? 터질 것 같은데? 와, 진짜 커. 오늘 오후 2시 반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약품 공장 3층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미사일 터진 것처럼 쾅 소리가 나더니 건물 자체가 다 흔들리고 쿵 소리 듣고 바로 사이렌이 울려서 바로 다들 나왔고요. 불꽃은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아세톤 등 화학물질로 옮겨 붙었고 사방에서 추가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유독가스를 품은 연기까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관들이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폭발과 함께 무너진 건물 잔해와 유리 파편 등이 사방으로 쏟아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2시간 20분 만에야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에서 날아든 잔해들은 폭발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서진 파편들은 10m 바깥에 주차된 차량까지 이렇게 그대로 뒤덮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으로 추정되는 29살 남성 김모 씨가 1시간 반 만에 건물 뒤편에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17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규모가 컸지만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신속한 대피 작업이 이뤄져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적극적인 그 대피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인원을 대피시켰습니다. 총 대피 인원은 40명인데요.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 있던 화학약품에서 유증기가 누출되면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다행히 초기 진화 작업은 완료가 된 상황인데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형 기자, 더 이상 연기는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진화는 다 끝이 났습니까? 네, 폭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바깥의 벽은 종이장처럼 너덜거리고 있습니다. 초기 진화가 종료된 지 3시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희미하게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고 소방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방차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보시면 폭발 당시 상황을 좀 더 생생히 알 수 있는데요. 건물 내부에서 불꽃과 섬광이 일더니 폭격을 맞은 것처럼 강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먼지 같은 비산물과 파편이 사방에 날렸고 현장에는 아세톤과 톨루엔 등 위험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고가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잔불을 정리하면서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이 소방당국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화재 원인은 나왔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이 약품 공장 3층에 있는 아세톤 반응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최초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3층에서 반응기가 누출하면서 폭발력이 커진다 그래서 전후 좌우 다 그 폭발력이 그 주변 공장으로 다 확산된 상태죠. 현장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폭발 직전에 공장에 설치된 가스 감지기가 누출된 가스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면서 직원들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작업자들을 대피시킨 게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원 한 명이 보이지 않았고 이후 구조대가 건물 1층 뒤편에서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합동감식 일정을 논의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화성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96만 원 계산법 기억하시는지요? 검찰이 수백만 원대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수사하면서 검사 한 명당 룸에 머문 시간을 꼼꼼히 따져서 인당 접대비를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치게 계산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런 계산법으로도 100만 원을 넘겨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검사들까지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또 다른 계산법이 받아들여진 건데 어떤 내용인지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9년 7월 28일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특수통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 결과 현직 검사 3명이 부장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의 추선으로 술 접대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모두 재판에 넘겨진 건 아니었습니다. 접대한 김 전 회장, 주선자인 이주형 변호사, 접대받은 검사 1명만 기소됐습니다. 함께 있던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술자리에서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술자리 비용 536만 원을 머문 시간 비중대로 나눠 계산하면 이들은 96만 원어치 접대만 받았던 겁니다. 김영란법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 아래로 짜맞춘 듯한 검찰 계산법을 두고 96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1년 9개월 이어진 1심 재판. 피고인석에 선 전현직 검사들은 또 계산을 다시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과 친한 청와대 행정관이 옆방에 있다가 이 술자리에 합류했다며 1인당 술값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계산해보니 1인당 접대 금액은 93만 9,167원. 재판부는 이들도 100만 원이 안 되는 접대를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백만 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고 스스로 폭로했던 김 전 회장까지도 다 무죄였습니다. 90몇만 원이잖아요. 정상적인 하루의 만남에서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좀 기교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닌가.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성평등 문제를 언급했는데 대통령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백악관이
언급했다고 발표를 하자 다시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짧은 방한 기간 사이에 직접 얘기를 꺼낸 데다 뉴욕타임스도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 근거는 뭔지 알아봤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의 성평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 also believe that a real measure the strength of the democracy is to measure the strength and standing of. 해리스는 앞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꺼낼 계획이라고 했고 기사에는 한국은 선진국들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여성 국회의원이 5분의 1 미만이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라는 근거도 실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1.5%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70% 정도 받는다는 거죠. OECD 평균 격차는 12%. 조사 대상 가운데 꼴찌 맞고 우리가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래로 줄곧 꼴찌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5분의 1 미만 맞습니다. 비교 대상 38개국 중에 34위 수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즉 유리천장 지수도 OECD 국가 중 10년째 꼴찌입니다. 우리가 상위권인 지표도 있긴 합니다. UN 개발기구가 발표하는 성불평등 지수는 189개국 가운데 15위인데 임신 출산 관련 사망, 청소년 출산율, 여성 교육 수준 등을 절대값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성별 간 격차를 설명하는 지표로만 보긴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데도 현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의 성격차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관심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방역 조치가 한 단계 더 완화됩니다. 내일부터는 입국한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치가 사라지는데요. 검사 의무는 풀렸지만 PCR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입국 뒤 사흘 안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 오늘은 경기도의 한 대형 유치원 이사장에 대해 보도합니다. 법원이 유치원을 강제 매각해서라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소송을 반복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의 이미지는 정반대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생수가 300명이 넘는 경기도 오산의 한 대형 유치원. 로비에서 한 남성이 주먹을 들어 여성을 위협합니다. 주위 사람이 남성을 말리며 데리고 나가보지만 다시 들어온 남성은 여성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리고 신발까지 집어던집니다. 폭행을 가하는 남성은 이 유치원의 이사장. 피해 여성은 당시 총원장을 맡고 있던 부인이었습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수술을 시키려면 60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자기 카드 썼다고 발길질한 거예요.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딸의 일기장에는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께 욕을 실컷 퍼부었다. 할머니가 쓰러져 들것에 실려갔다는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방해만 있었어요. 아빠가 나가면 제 나가고 밖에서도 아빠 보이면 피하고. 결국 2년 뒤 부인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유치원 이사장인 남편이 유치원을 갖되 두 딸의 양육자인 부인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등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매달 500만 원씩 양육비를 주다 반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대형 유치원을 운영하며 억대의 연봉을 받고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를 몰면서도 몇 년째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엄마 그렇게 하는데 양육비 주겠니 아빠가? 아니 아빠가 안 주니까 그런 거지.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럴수록 더 안 주니까. 아빠 성질 몰라? 야? 그럴수록 더 안 준다고. 그냥 더 이상 당하지 말라고. 교육용 재산인 유치원은 압류도 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재판 3년 만에 법원은 올해 초 유치원을 강제 매각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사상 처음으로 유치원 소유주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이 적은 금액도 변제하지 않는 등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유치원만이 재산이라면 더욱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이사장은
계속해서 파산 면책과 개인 회생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매각을 하면 모든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갚을 수 있어요. 안 갚으려고 하는 거죠. 양육비 지급도 유치원 매각도 거부하는 이 사장은 지역에서는 기부 천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추 400포기에 사과 10상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750만 원어치 등을 기부한 주민자치회장으로 동사무소 벽면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그 평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본인한테 얘기 듣는 거는 이제 부인하고의 그 이혼하면서의 송사관계 이 정도?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다. 해명을 듣기 위해 유치원을 찾아갔지만 이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하고 통화하시라고요. 유치원에서 안 줬어요, 양육비를? 이 사장님이 안 주신 거지?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이 사장은 끝내 만남을 거부한 채 전화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이고 뭐고 찾아오지 말라고. 파산 선고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얘기 듣고 와가지고. 파산 선고는 불복하시는 게 맞나요, 그러면? 아니 그거에 하든 안 하든 찾아오지 말라고. 5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족은 월세 아파트를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고 큰딸은 첼로 연주자의 꿈을 접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설악산이 빠르게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단풍 구경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단풍이 어디까지 물들었는지 또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은지 현인아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설악산 중청 대피소에서 대청봉을 바라본 영상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화면을 돌리면 설악의 봉우리가 시원하게 펼쳐지고 중청봉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청봉과 주변 나무들에서도 단풍 빛깔이 선명합니다. 설악이 빠르게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정도부터 고지대에는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청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흥과까지는 거의 단풍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제 기상청이 드론으로 촬영한 설악산 영상인데요. 상록수와 단풍이 든 나무들이 다채로운 빛깔을 빚었습니다. 기상청은 산의 20%가 단풍으로 물들면 단풍 시작일로 봅니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하루 일찍, 평년보단 하루 늦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물들이고 있는 가을은 우주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날 천리안 위성 해양 탑재체가 촬영한 고화질 영상인데요. 개마고온을 비롯한 북녘의 산에는 단풍이 들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백두산 정상은 흰 눈에 덮여 천지 주변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선을 남쪽으로 돌리면 세 곳에 단풍이 보이는데요. 맨 위쪽부터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지역입니다. 첫 단풍이 든 지 대략 20일 뒤에는 절정인데요. 올해 단풍 속도는 예년과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전국 단풍 명소 절정일 예측을 보면요. 당 단풍나무 기준으로 설악산 권금성이 10월 24일, 속리산 10월 24일, 지리산 세석 주변 10월 20일, 내장산 10월 25일, 한라산 천백도로는 11월 2일입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찬바람이 불며 서울의 최저 기온이 9도까지 떨어져 단풍을 재촉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고 이 씨의 남편을 살해했다며 엄벌을 요청했고 이은혜와 조현수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인 39살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혜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가 피해자 윤 씨를 먹잇감 취급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은혜는 피해자와 한 번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이룬 적이 없고 오직 무력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수억 원을 착취했던 겁니다. 또 공범인 조현수는 여기에 무임승차해 도박과 해외여행을 즐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은혜와 조현수가 끈질긴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고독을 먹이려 하고 다이빙을 망설이던 피해자를 계곡에 뛰어내리게 하는 등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한 데다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은혜와 조연수의 변호인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수영 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 등 다이빙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씨와 조 씨가 구조 노력도 충분히 했다며 증거가 없는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은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스스로가 원망스럽다고 울먹이면서도 저를 끝까지 위해준 남편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연수 역시 윤 씨의 사망은 안타깝고 유가족의 원망도 이해하지만 저는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공판 내내 계속된 두 사람의 범행 부인에 분노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빨대를 꽂았더라고요. 라면 하나 못 사 먹을 정도로 일반 직장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갔을까 하는 게 가장 가슴 아팠고요.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여성 신도를 성폭행해 10년 동안 복역했던 JMS의 교주 정명석 씨. 출소 4년 만에 또다시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피해자의 추가 고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영국 국적의 한 여성이 정명석 기독교복음 선교회 총재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정명석 총재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해 10년 동안 옥살이하고 출소하자마자 범행이 시작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명석이 저를 다시 한국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총재가 이끄는 선교회가 국내외의 젊은 여성을 포섭해 정명석의 신부가 될 것이라며 세뇌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That we are like God's real chosen brides. We're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an actual criminal, a rapist.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6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은 정명석 총재에게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 총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원해서 이뤄진 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총재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20대 여성 피해자 5명이 조만간 추가로 고소장을 낼 계획입니다. 정 총재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 고소 예정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금년 여름에 성폭행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고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내가 언제 너 성폭행했냐, 성폭행한 적 없다라고 각서를 써라 라고 협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 총재의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달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관통하면서 최소 1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상륙했던 허리케인 중에서 5번째로 강력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허리케인이 다시 세력을 키워서 이동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선에 매달려 흔들리던 신호등이 맥없이 떨어지고 지붕은 종잇장처럼 뜯겨 날아갑니다. 교통카메라에 잡힌 도심은 30분 만에 물바다로 변해버렸고 침수된 주차장에선 차량 경보음이 요란합니다. I heard the neighbors screaming. When they look out the window, their car was submerged. So we tried to get the vehicles out, but it was too late. 최고 시속 240km.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센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관통한 뒤 미국 플로리다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숨진 사람만 최소 19명. 주택은 산산조각이나 쑥대밭이 됐고 가스 폭발과 누전으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다리는 끊기고 도로는 주저앉고 부두에 정박해둔 요트들은 숲속이나 주택가 한가운데까지 끌려왔습니다. 하루 동안 플로리다주에 쏟아진 비의 양은 300mm, 일부 지역에선 450mm가 넘어 현지 언론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폭우라고 전했습니다. And it got hit with really biblical storm surge, and it washed away roads, it washed away structures that were not new and could withstand that.
플로리다를 빠져나간 이언은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열대 폭풍 수준으로 약해졌다가 바다를 지나며 다시 허리케인급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천연기념물 황새. 이 황새를 복원하는 작업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마리 정도가 방사돼서 살아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둥지를 틀 수 있게 하는 텃새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고 긴 다리를 곧게 뻗으며 연신 먹이를 찾습니다. 이내 흰색과 검은색 깃털이 어우러진 날개를 펼치며 우아하게 날아오릅니다. 지난 2014년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가 김해 화포천을 찾았습니다. 김해에선 봉순이란 이름까지 붙였지만 사실 일본에서 건너온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황새를 키웠는데 그 개체들이 일본 내에서 이동을 하다가 화포천이 습지 보호 지역인데다 주변이 친환경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황새가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지난 96년부터 황새 복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17마리가 야생에 살아있지만 농약 중독이나 덫에 걸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경계심이 강한 특성상 복원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황새가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서식지 5곳을 선정했고 여기에 포함된 김해시도 충남 예산군에서 복원 중인 황새 암수 2마리를 인수받아 화포천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금관가야 김해를 의미하는 금이와 관이로 지었습니다. 김해로 온 황새 2마리는 이곳 사육장에서 지내면서 알을 낳고 부화시켜 새끼를 기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희가 그쪽에 방사한 황새와 야생 황새들이 자연적인 교미를 거쳐서 덫화되고 화포천 하늘에 황새들이 많이 날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새끼가 성체가 되는 내년 가을쯤 이들 가족을 화포천 인근 봉하뜰에 풀어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프로야구 현역 최고 타자 키움의 이정우 선수가 어제 4안타 5타점의 맹타로 팀의 대역전승을 이끌었는데요. 타격 5관왕과 MVP 수상까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이정후의 타격은 말 그대로 예술이었습니다. 1회 기술적인 타격으로 손쉽게 안타를 만들더니 3회엔 김광현의 직구를 제대로 잡아당겨 동점 3런포를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투수시고 카운트가 불리해지면은 좀 확률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좀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보려 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점 뒤진 8회 만루 기회에선 2타점 적시타로 기어코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타자가 팀에게 오늘 경기 첫 번째 리드를 선사합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네요. 네. 그리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4번째 안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타구가 맞으면 라인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공이 첫 바운드가 되는 게 딱 제 눈에 좀 잘 보였는데 베이스 안쪽으로 회전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뛰었습니다. 코스와 구종을 가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몰아치면서 9월 타율 4할 1푼 9리. 타격 5관왕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물론 MVP 경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타격왕 했을 때는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올해는 막 좀 심적으로 편합니다. 이대로 잘 한다면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제가 이제 손을 뻗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최상급 타율을 유지하면서도 장타력은 갈수록 늘고 있고 볼넷이 삼진의 2배에 달할 만큼 원숙한 선구안까지 갖춰 이젠 KBO 무대가 좁아 보일 정도입니다. La liga coreana me gusta siempre verlo jugar. Para mí sería un honor. Me divierte mucho y me pone mucha energía para jugar junto con él. 여기에 더그아웃 리더 역할까지 완벽히 소화하고 있는 6년차 이정후. 이제 행복한 가을만 꿈꾸고 있습니다. 팀 선수들 모두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모두들 다 좋은 시즌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역대급 시즌 성적과 함께 K리그1 승격을 확정한 광주에 독특한 취미를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조기 우승의 주역이자 수준급 실력을 가진 래퍼 이순민 선수를 김태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주의 우승과 1부 리그 승격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됐던 환상적인 중거리포. 하지만 원더골과 우승보다 더 독특한 이력이 눈길을 끕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는 없을까? 네 땀 흘리는 만큼만 닦은 만큼만 좋아졌다면 더는 랩하지 않았을까? SNS에 직접 작사한 랩을 올리며 래퍼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하면 랩하고 랩하면 축구해 두 가지 다 잘하는 거 그래 난 그거 추구해 수군대는 양쪽 판의 노이즈 그걸 구분해. 처음엔 부정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꽤 괜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뭐 해서 얼마나 하겠냐 이런 시선도 많았고 그래서 더 오기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 엄마들 믿는다 실망하지 않아 내 위치가 아빠의 자존심인 거 알잖아 기다려봐 이 말만 6년째지 달라진 것만 뿐이야 그래도 웃어야지 참아하지. 이순민의 축구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4살에 입단해 2년간 사회복무를 했고 27살 늦은 나이에 K리그에 데뷔해 지난해부터 뒤늦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진짜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이루고 싶은 꿈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프리미어리거를 꿈꾸며 시작했던 축구.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눈높이도 낮아졌지만 잘하는 선수들도 너무 많고 중학교를 가면서 또 꿈이 좀 깎이고 고등학교 가면서 또 더 깎이고 그렇게 꿈이 계속 깎이다가 프로팀에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한 경기만 뛰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다시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꿈은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요. 꿈의 크기를 가장 밑에까지 왔다가 지금은 다시 저 높이 위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래퍼답게 포부를 전했습니다. 기억하니 1년 전에 나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뜨겁게 땀 흘리고 뛰는 겁 없이 꿈을 꿨고 이제야 첫 발을 때 난 아는 일은 알아 걸음이 빼빠르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미국 대학 축구에서 나온 장거리 원더골입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려보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10월이 코앞인데 날이 덥기만 하죠.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는 한층 더 쌀쌀해진 가을 날씨가 찾아옵니다. 일단 주말인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여전히 덥겠고요.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도 머무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이 개천절인 월요일에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는데요. 가을빛치고는 꽤 흠뻑 올 수 있어서 바깥 활동 계획하신다면 연휴 초반이 더 낫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찬 공기를 몰고 오면서 다음 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 서울의 최저 기온은 9도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지금 밤이 되면서 내륙에선 다시 안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최소 30m까지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낮에도 옅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30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날이 흐려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 24도를 보이겠고요. 수요일부터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